한 1, 2분만 있다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이나 예비 고1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이랑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도 계셔서 먼저 오늘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이 주제는 거의 현재 고2 기준으로가 거의 해당되는 중심이 포커스가 되는 얘기 중에 하나라서 그래서 제가 예비 고1이나 현재 고1 친구들도 있다라고 해서 요거 말고도 다른 내용 고1에 해당하는 비슷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같이 자료만 준비되면은 그거랑 지금 준비되는 자료랑 같이 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왔다 갔다 이거 하는 거 있어도 정신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저거 프린트가 좀 걸릴 것 같아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입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계속 벌써 제가 여기 현상진 수학학원에서 오늘부로 이제 3회차 이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3번 동안 연속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새롭게 얼굴을 뵙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저는 입시 컨설팅을 한지 들으시는 분은 계속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처음 듣는 분들도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시 컨설팅은 이제 올해로 이제 만 7년 차가 되고 있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공학과를 졸업을 해서 그런 이력을 살려서 또 좋은 기회가 되고 좋은 인연이 되는 분을 우연히 정말 만나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저는 이제 하나고등학교에서 그래서 컴퓨터 관련 교과목을 지도를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와 동시에 옆 동네에 있는 또 하나고등학교 교감 선생님께서 또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선정고등학교라는 과학중점고에서도 과중반 친구들 대상으로도 컴퓨터 교과목을 아이들에게 지도를 했었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지도를 한 거를 떠나서 사실 강사는 전 강사로서 있었던 거거든요. 정규 선생님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강사로서 있었던 건데 강사는 사실 이렇게 세특이나 지필이나 수행에 관여를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선생님들의 업무가 너무 많이 바쁘다 보니까 두 학교에서 다 동일하게 다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은 제가 직접 다 세특을 작성해주고 수행평가 또한 제가 다 직접 채점을 하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머님들께서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그냥 일반고랑 그런 자사고의 정말 실질적인 차이가 뭐냐, 그 아이들은 진짜 공부를 정말 잘하냐, 또 아이들의 생기부는 좀 얼마만큼 또 진짜 차이가 나냐, 진짜 걔네들은 무슨 생기부가 정말 괴물 같냐, 이런 사실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조금 더 지속적으로 설명을 잘 도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2028 대입 개편에서의 전환기, 그래서 2026, 2027 수시 정시 변화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라는 부주제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은 올해 입시가 몇 학년도 입시인 거죠? 26학년도 입시입니다. 26학년도라고 하는 거는 내년에 이제 학번, 26학번의 친구들인 거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올해는 이제 2026학년도의 입시인 거고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기준으로는 내년에 2027학년도에 입시를 치르게 되는 거죠. 굉장히 2028 대입을 위해서 많은 대학교들이 현재 발빠르게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6학년 대입 수시 전형에서의 주요 변화라고 한다면요. 올해는 이제 학생 수가 증가가 엄청 많이 했죠. 황금 돼지띠라고 해서 2026 수능 응시자가 51만 명, 올해 그래서 전년 대비 7,000명이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재수생은 굉장히
올해 정말 역대급으로 정말 많이 몰려 들어옵니다. 네. 근데 지금 학생 수를 제가 말씀드려서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내년은 어떠실 것 같나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은 네, 거의 뭐 지옥입니다. 지옥. 수능으로 보았을 때는 내년에는 재수생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게 왜일까요? 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기회이죠. 마지막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말 많은 인원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올해 핵심 그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의대 증원이 롤백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의치한 정원 확대 계획 변경으로 입결이 올해는 굉장히 많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도 상승하고 실제로 이번 입시 실시간 경쟁률 토대로 다 살펴보면요. 그 경쟁률이 어마무시하게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교과와 학종의 합격선의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아직까지는 대학교에서 올해 2026 수시 입시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발표가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뭐 1단계 합격자도 아직도 발표가 안 난 학교가 너무 많아서 네, 그냥 거의 1단계 합격자 발표는 상위권의 학교는 정말 늦게 나오고요. 하위권의 학교일수록 정말 빨리 나옵니다. 그래서 9월 15일 원서 접수가 끝나면 거의 뭐 다다음 주 9월 말에 1단계 합격자가 나오는 학교가 부지기수로 하위권의 학교는 많고요. 수도권, 즉 경기권의 학교에서도 특히 가천대 학교, 정말 인기 많은 학교거든요. 가천대 학교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10월 15일인가? 네, 10월 15일 날, 10월 15일 새벽 2시에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삼육대학교도 이제 그런 경기권에 있는 대학교들은 굉장히 빨리빨리 발표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입결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아직까지는 입결 발표가 안 나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인원수가 많이 증가가 됨에 따라서 입결 상승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단 이것도 제가 이번에 수시 컨설팅을 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제가 그냥 경기권 기준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가천대, 경기대, 인천대 이 라인 여기 지원하는 학생들의 학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이번에 이렇게 인원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입결이 당연히 오르겠죠.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인천대, 가천대, 경기대를 우리는 인가경이라고 라인을 세우거든요. 그런 학교까지는 사실 입결의 변동이 사실 그렇게 없습니다. 입결의 변동 소폭 상승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거의 상위 15개 대학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상위 15개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여기까지는 조금 입결의 변화 폭이 굉장히 클 거고 그 밑으로 있는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여기까지도 어느 정도는 입결의 상승이나 하락의 요인이 인원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나타납니다. 국숭세단 그 라인까지는. 하지만 인가경까지는 거의 크나큰 변화점은 없다라는 점입니다. 자, 무튼 또 시립대와 고려대, 그 다음에 이화여대에서는 서류형의 학생부 종합전형뿐만 아니라 면접형까지도 신설이 되었다라는 거고 또 하나 이대에서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새롭게 신설이 되었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정말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정말 하위권의 학생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상위권의 친구들한테 유리해서 뭐 1.0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뭐 1점 극초반대는 아니겠죠. 뭐 2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거니까. 교과 전형이라고 말씀드리자면 2대 같은 경우 그래도 1점 중후반대는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1점 중후반대를 형성하고 있는 친구들 굉장히 많겠죠. 근데 일반고 기준으로 당연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의 친구들은 수능 정시 준비가 될까요? 1.56 정도 나오는 등급의 친구가 그냥 일반고 중에 일반고 학생인데요. 수능 준비 거의 80% 이상으로 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을 때가 각 학교별로의 성적 분포별 비교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과중반이나 아니면 이 지역에 있는 그래도 경상고, 경상여고 이런 학교 같은 경우는 2학년 1학기 때 수원 수투를 다 끝낸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2학기 때 미적 기하 이런 애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학교들은 워낙 학교 학생들의 수학의 선행 정도나 수학 실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정시 준비도 같이 하는 학교다라는 게 대부분 2학년 2학기 때 미적분, 기하 이런 어려운 과목들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학교 같은 경우는 그나마 수능 정시 준비가 어느 정도는 됩니다. 하지만 일반고 중에 일반고는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절대 2학년 때 배우지 않아요. 3학년 1학기 때 배우게 됩니다. 그 어려운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과목을 내신 챙기기도 지금 미적분 내신 챙기기도 바쁜데 어떻게 수능 준비를 그 시간에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고2 기준으로 일반고 중에 일반고를 그냥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다라고 한다면 정시 준비가 굉장히 힘들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만약에 여학생이다라고 했을 때 1점 중후반 때가 나와서 나는 이대 교과전형 지원할 거야 라고 하는 건 작년까지는 가능했죠. 왜냐면 교과 등급이 높으니까 그래도 안전하게 지원을 해볼 수는 있는 거죠. 하지만 수능 최저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저런 학교도 이제는 빠져나갈 수가 있는 구멍이 없다. 원래 한양대도 교과 전형이 없었지만 교과 전형이 있는데 수능 최저가 없었지만 2년 전에 근데 신설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상위 15개 대학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수능 최저까지도 수능 정시까지도 공부를 열심히 해줘야 된다는 거 네, 꼭 핵심 포인트로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더 핵심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시립대, 고려대 교과에서 서류평가가 도입이 다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2027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걸 가지고 와봤는데요. 현재 고려대부터 맨 밑에 서울시립대까지 지금 교과 전형인데도 서류평가를 다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느꼈던 건데 고3 친구들을 대상으로 수시 컨설팅을 제가 대치동에서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번 연도에도. 근데 진짜 상위권의 친구여도 마찬가지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 저 고대 교과 집어넣을 거예요 라고 합니다. 그래? 너 성적 어때? 한번 보여줘. 성적 너무 좋은데? 그래. 생기부는 어때? 생기 보니까 출결이 엉망인 거예요. 미인정, 지각, 뭐 질병, 지각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야, 너 근데 이 상태로 고대 집어넣으면 다른 친구들은 대부분 뭐 미인정은 아예 없고 있어봤자야 질병 이거 2-3개밖에 없어. 이런 친구들이랑 너가 경쟁을 했을 때 고려대는 내가 아무리 성적이 높아도 동점자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안에 너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불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탈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학생들조차도 고려대든 서울시립대까지 교과 전형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지? 이거 자체를 모르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정말 너무나도.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26부터가 아니라 사실 이 얘기는 2-3년 전부터 고려대는 뭐 이번에 신설이 되었다고 해도 다른 학교 같은 경우 특히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학교 같은 경우는요 거의 3-4년 전부터 이미 이렇게 해왔었어요. 교과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교과 70에 서류 30%를 평가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제서야 조금씩 2028 대입의 개편을 위해서 고교학점제가 실행이 되었을 때 어떻게 변별력을 가질까라는 것들도 대학들도 많이 고민하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듣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번 교과 전형에다 서류평가를 도입해보자. 그럼 이 안에서 변별력이 어떻게 생길지 그분들도 그 학교들도 나름 기준이 생길 테니까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다 고교학점제 때문에 지금부터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경희대부터 여기 서울시립대까지는요. 교과 전형에 서류평가 다 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서류의 내용, 학생부의 내용이 너무나도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이에요. 이제 고려대나 이제 중앙대 같은 경우는 이 출결이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여기는 학생부 서류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서류 10%를 평가한다는 게 출결 10%를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의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출결만 좋으면 돼요. 근데 중앙대만 지원할 거 아니잖아요. 그쵸? 중앙대를 교과로 지원한다는 거는 이 친구는 당연히 경희대도 당연히 교과로 경희대를 지원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가고자 하는 계열에 맞게끔 학생부의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만이 경희대에 교과전으로 넣었을 때 굉장히 승산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또 동국대 같은 경우는 얘네 학교는 진짜 좀 특이해요. 동국대 같은 경우는 과목 산출하는 방식도 되게 특이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 등급이 전체 내신 평균 등급이 2.5 등급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과 계열을 가고자 하는 친구인데, 근데 동국대에 교과 전형으로 넣겠대요. 야, 너 2.5인데 무슨 동국대야? 이게 아닙니다. 동국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의 과목 때문에 예를 들어서 2등급이 많이 떠가지고 2.5가 나왔다고 가정하고, 저는 이과 계열을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과 계열의 과목에서는 거의 다 1등급을 찍고 있는 과목이 많다라고 해볼게요. 상위 10과목만 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국대의 입결 커트라인을 보게 되면요, 1점대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보시면 학생들이나 말도 안 돼, 동국대가 무슨 서영고도 아니고 서성원도 아니고 어떻게 1점대가 형성이 되어 있지? 이게 아니라 얘네는 상위 10과목만 산출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이 등급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착시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동국대 학교 같은 경우는 서류 평가를 30%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동국대는 사실 교과 전형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합격자들의 거를 살펴보면 거의 그냥 학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과 전형이긴 하지만 그래도 학종에 거의 가까운 교과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국대도 얘네도 학생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건국대. 네, 건국대가 오히려 정말로 많은 친구들한테 인기가 너무 많은 학교라서 정말로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건국대를 지원하고 경희대도 지원했다라고 했을 때 건국대는 떨어지고 경희대는 붙는 경우, 이런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무조건 밑에 있는 학교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붙는다? 이런 거 없습니다. 왜냐면 건국대는 그만큼 서류의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건국대를 희망하는 학생이, 자녀분이 있다면 건국대는 정말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무튼 이 내용의 핵심 포인트는 교과 전형이 학종화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2028 대입에서는 어떨까요? 교과 전형에 교과 100%가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네, 절대 없습니다. 교과 전형에 무조건 이 상위 학교처럼 서류평가가 다 도입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수능 최저도 더 강화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전형에서는 분명히 교과 전형이기도 하지만 면접까지도 추가가 되는 전형도 분명하게 생길 겁니다. 하지만 제가 면접 전형도 추가가 될 겁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도 교과인데도 불구하고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교과 전형인데 교과 면접형 전형이다 라고 말을 하는 학교들도 여러 학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권에 있는 학교 중에는 명지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지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이 두 개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2개인가 3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학교장 추천 전형, 그냥 일반 교과 전형, 그 다음에 교과 면접 전형, 이런 식으로 2개 또는 3개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지대가 교과 면접 전형이 이렇게 있다. 이런 학교처럼 상위 15개 대학교에서도 교과 전형에서 또한 면접도 더 추가가 될 수 있다라는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무튼 수능 최저 충족률과 경쟁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가 경희대든 고대든 서강대든 밑에 있는 한양대든 갈 수 있는 성적은 된다라고 해도요, 실질적으로 수능 최저를 맞추는 충족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는 64.3%로 한양대 같은 경우는 59.9%입니다. 그래서 경쟁률 한번 변화 보실래요? 최초 경쟁률 다 어떻죠? 나는 수능 최저 맞출 수 있어 라고 했던 친구들이 거의 9.6 대 1, 더 나아간 15.5 대 1 이렇게까지도 많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최초 경쟁률에서 실질 경쟁률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6.2 대 1, 5.6 대 1, 9.3 대 1 굉장히 정말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경쟁률이. 이만큼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과 전형에서 이런 상위 학교를 가는 친구들은 정말로 공부하는 양을 보면요, 진짜 대단할 정도로 공부하는 양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이는 일반고 중에 일반고를 재학 중인데 우리 학교에서는 정시 준비를 안 해줘요. 그거는 정시 준비를 안 해준다? 그건 사실 학교를 탓할 건 아니에요. 정말로. 정시 준비를 해주는 학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흔히 말하는 갑방고라고 부르는 데 있죠. 일반고 중에서 빡센 학교. 그런 갑방고. 대표적으로 경기도 지역에서는 경기도 양평 지역에 있는 양서고등학교라고 있거든요. 거기는 일반고인데요. 걔네는 정시 진학률도 굉장히 좋고 현역 애들이 수시 진학률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애들의 학업 역량도 너무나도 뛰어나고 정시 준비를 완벽하게 거의 해줍니다.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거의 걔네는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방과후 프로그램이 그냥 일반적인 교과 학습에 대한 반복이나 복습에 대한 그런 학습이 아닙니다. 걔네는 무조건 정식 커리큘럼으로만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학교는 수원 수투를 1학기 때 끝내고 미적을 2학기 때 다 끝내고 확통까지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능 준비도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2학년 1학기 때 수원 수투를 끝내고 2학기 때 미적분을 한다는 그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네는 중학교 때부터 선행 정도가 일반 학생들 진짜 몇 배가 더 많이 되어 있는 친구들입니다. 선행뿐만이 아니라 선행 플러스 수학에 대한 실력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야말로 현재 고의 기준입니다. 그런 친구들이야말로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높아가는 거지 일반고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등급은 높지만 수능 최저까지 맞추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수 비율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역 애들이 정시로 잘 갈 수 있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현실이고 정말입니다. 그래서 재수 비율이 어쩔 수 없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재수를 하게 되면 1년 동안 수능 전까지 정말 뭐 기숙사 학원을 들어가든 아니면 이런 학원 등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자퇴율이 어떻죠? 굉장히 많습니다. 자퇴율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는 내가 다니다 보니까 답이 없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래도 조금 평이한 일반고를 진학한다고 해서 진학했는데 1학년 때 성적을 이제 2학기까지도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 정도 성적으로 난 수시도 갈 수는 없겠다.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자퇴를 한다거나 또는 2학년 1학기 때 그 학교의 성적을 보게 되잖아요. 1학년 때는 표준 편차가 거의 한 15에서 18 정도 나오던 학교가 2학년에 올라갈수록 갑자기 표준 편차가 모든 주요 교과목에 거의 20에서 24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얘기는 우리 학교에서는 내신으로는 내가 승부수를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다 2학년 1학기 때부터 그냥 정시 파이터로 그냥 돌려서 정시 공부만 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 일반고에서는 거의 살아남기가 많이 힘든 거죠. 정시 구조 속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8 대입에서는 어떻죠? 수능이 많이 쉬워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은 그냥 원래 같은 경우는 국어도 선택해야 되고 수학도 선택해야 되고 수학에서 미적이냐 기하냐 확통을 선택해야 되고 국어에서도 화작이냐 언매를 선택해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공통 과목으로만 배우게 되는 거고 시험을 치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사회랑 과학 부분에서도 원래 과탐 과목도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 사탐도 많이 편성이 되어 있지만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만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일반고 다니는 그냥 학생도 1학년 때 통합사회 통합과학 다 배웁니다. 1학년 때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크게 수능에서는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변별력이 그래서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 겁니다. 근데 다만 이거는 단점으로 보이잖아요. 변별력이 없잖아. 이건 단점으로 보이지만 장점은 1학년 때부터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현역인 친구들도 이제는 수능에서 승부수를 잘 볼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것 또한 이것은 굉장히 저는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튼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기준으로는요. 교과 전형으로 진학을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수능 최저도 충족을 해줘야 되긴 하지만 본인의 학생부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가면서 준비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이런 설명회를 제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또는 예비 고3 그런 친구들이나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학생부 이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핵심 포인트로 짚어서 설명을 드려도 결국엔 고3 때 제가 수시 컨설팅을 하다 보면 물론 제가 설명했던 오셨던 분들은 아니지만 정말 잘 준비되어 있는 친구들 극소수입니다. 정말 극소수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너 등급은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서류를 왜 이렇게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뭐라고 답변하는 줄 알아요? 학교 선생님만 믿고 있었어요. 학교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한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화가 나요. 왜 학교 선생님만 왜 이렇게 신뢰를 하는 거지? 도대체? 저는 항상 저도 학교에서 강사로서 그냥 3년 동안 근무를 해봤지만 저도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훌륭하시고 되게 대단하신 분들인 거 알겠어요. 되게 업무량도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말도 안 되게 많아요. 진짜. 저게 할 정도로 할 수 있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특징이 특히 또 학부모님들의 특징이 학교 선생님을 너무 의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많이 후회되는 시점이 고3 수시 원서 컨설팅 접수를 할 때, 그때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그때 깨달아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선생님을 의지하고 많이 믿었었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이 3학년 1학기 이제 원서 접수니까 8월 말 전에 오는 친구들은요, 그나마 8월 말 전에 오는 친구들은 3학년 1학기의 생기부를 그래도 커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왜냐면 8월 대부분 31일 날 마감일 치거든요. 마감을 해야 돼요. 교육청에다가 마감 그걸 올려야 됩니다. 더 이상은 생기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8월 이후부터는. 그 전에 오는 친구들한테는 야, 이거 빨리 이렇게 해서 우리 주제 이거 바꿔가지고 보고서 빨리 선생님한테 제출하자. 근데 다만 보고서 제출할 때 절대 3페이지 이상 넘어가도록 만들지 마. 어차피 학교 선생님이 안 봐.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학생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그때서야 진짜 제 말에 공감을 하면서 맞아요. 어차피 보지도 않아요. 저 그냥 한 장 써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은 아이들이 보고서든 뭐가 됐건 수행평가를 당연히 수행평가 열심히 해야죠. 점수를 받기 위해서. 근데 그거 플러스 자율주제 탐구 보고서 같은 걸 쓸 때 얘네들은 나름 열심히 한다고 3페이지 이상, 한 5페이지, 7페이지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가는 친구들이었던 거예요. 어차피 그거 안 봐. 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를 그때 와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많이 합니다. 어차피 선생님들 그거 안 본다라는 거 이제 본인들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과 전형에서도 서류가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을 두신 학부모님들도 계시니까 절대 제가 하는 말씀에 있어서 그냥 정말로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아이 생기부를 빨리 나이스 사이트에서 1학년 거는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 안 나와 있으면 학교 선생님한테 부탁하면 돼요. 뽑아달라고 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는 땡땡 대학교에 어느 학과를 가고자 하는 친구인데 정말 그쪽에 잘 맞춰져 있나?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확인이 안 되잖아요. 진짜 걷잡을 수 없이 그냥 3학년 1학기 때까지 그냥 이 상태 이대로 그냥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오늘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도와드린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항상 핵심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우리 아이의 생기부를 보았을 때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냐면요.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꼭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이 다 이과 계열을 보내시고자 하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문과 중에서도 상경 계열을 보내시고자 하는 어머님들도 계신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저 위에 저 잘려서 지금 보이진 않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투명한 경영과 건전한 재무 구조를 이끄는 분설력을 길러서 기업이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도록 돕는 경영 컨설턴트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라는 것처럼 진로 목표가 구체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우리 아이는 경영학과 갈 거예요. 근데 생기부 보니까 각 교과목이나 창체활동, 그러니까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을 보니까 그래도 경영과 관련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 잘 작성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물론 생기부는 1 더하기 1은 2야 라는 것처럼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만 생기부와 관련돼서 좋은 생기부다 나쁜 생기부다 라고 말하는 기준은요 바로 이거예요. 안 좋은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모든 세특에다가 다 그냥 경영 또는 CEO, 스타트업 이러한
경영학과라는 걸 가고 싶어서 경영이라는 키워드만 넣어서 주제 탐구를 하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경영학과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의 진짜 열의 아홉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경영학과 왜 가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 대답이 CEO가 되고 싶은데요. 두 번째는 스타트업을 차려보고 싶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답변을 하죠. 넌 정말 경영학과를 가고자 하는 진심이 없구나. 라고 이렇게 저는 답변을 합니다. 왜냐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본인의 꿈이겠죠. 꿈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대학교의 경영학과의 커리큘럼을 단 한 번도 살펴보지 않은 겁니다. 과연 경영학과에서는 CEO가 되는 과정을 배우는 교과목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CEO가 되는 과정은 석사나 박사에서만 나타나는 거지 절대 학부생에서는 그런 과정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진로 목표가 구체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경영과 관련된 키워드가 아니라 얘는 이런 재무 구조를 이끄는 분석력을 길러서 이런 컨설턴트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와 관련된 주제 탐구들을 계속 심화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서 또 잘렸는데요. 맨 밑에 보게 되면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이거든요. 대부분 윤사라는 과목에서 대표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하는 탐구 주제가 경영이라고 치면 CEO가 가져야 될 윤리의식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 탐구를 열의 아홉이 많이 합니다. 이게 경영학과를 가고자 하는 친구에 있어서 그게 뭐가 중요한 거죠? CEO가 되기 위해서 윤리의식이 뭐가 있어야 되는지 뭐가 중요하죠? 그러면 지금 현재 CEO 분들도 본인들도 모를 겁니다. 윤리의식이 뭐가 필요한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어떻게 써져 있냐면요. 코로나19 당시 마스크 가격 폭등이나 산 정상에서 생수를 5,000원에 판매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급과 수용에 따른 가격 결정이 과연 정당할까? 이런 주제를 저 한 거 보고, 이 주제를 한 거 보고 얘한테는 진짜 저 박수 쳐줬습니다. 와, 넌 진짜 진심이구나. 그래, 생기부의 주제 탐구는 너처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저는 진짜 칭찬을 많이 해줬던 친구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친구들이야말로 문과 계열에서 가장 탑티어가 경영학과거든요. 경영학과에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져 있어야 돼요. 이래야만이 제가 꼭 경영학과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경제학과에도 충분히 집어넣어 볼 수 있는 세특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한 분야만 타겟해가지고 직업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 학생부 서류가 만들어지면 이건 누가 보았을 때 이거는 그냥 정말 기술적인 내용만 담고 있잖아. 너의 정말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한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술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냐라는 주제 탐구만 이루어진다면 결코 절대 좋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이거는 생기부와 관련된 내용 중에 하나였고요. 현재 2015 개정을 듣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여기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두신 분들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학교에서 지금 선택 과목은 다 끝났나요? 고2 친구들. 네, 고2는 없습니다. 고2까지. 고2 아까 있다고 하셨는데? 고2. 그쵸? 고2. 그쵸? 네네. 고등학교 다 끝났어요. 그 선택 과목은 벌써 다 확정이 됐나요? 잘 하신 거 같나요? 네. 아무튼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나 특히 지금 고등학교 예비 고1이나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가장 많이 스트레스와 혼선이 오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선택 과목 쪽입니다. 근데 제가 이 선택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오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고등학교 현재 고교 학점제가 실행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 선택 과목이 지금 중요해졌을까요? 하도 입시 유튜브를 보면요, 선택 과목 이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방송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그분들도 머릿속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조회수를 많이 얻어야 되니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내 동영상을 많이 클릭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동영상의 주제를 볼 때마다 그냥 너무 화가 나요. 왜 이렇게 이런 걸로 공포를 왜 이렇게 많이 조장하지?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교학점제가 실행이 되었다라고만 해서 선택 과목이 이제 와서 중요해진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 즉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3학년 친구들도요, 1학년 때 이것 때문에 고민과 스트레스 너무나도 많았어요. 어떻게, 얘네도 똑같은 고민이었어요. 나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 내가 무슨 벌써부터 직업을 선택을 하고 진로를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 말도 안 돼. 이것 때문에 얘네도 밤낮 못 자고 진짜 잠 못 자고 정말 어떤 계열을 선택해야 나한테 유리하지? 이걸로 매일 고민했던 친구들입니다. 근데 무슨 이제 와서 고교학점제가 됐다고 해서 선택 과목이 이제 와서 중요해진 것처럼 하도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더 많은 혼동이 오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변한 점은 그래도 있겠죠. 선택 과목이 중요하다라는 건 2021에서도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한 건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냥 간단하게 먼저 살펴볼게요. 왼쪽 표 테이블이 2015 개정교육과정의 표 테이블이고요. 여기가 고교학점제인데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1년제로 운영되던 과목들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국어, 수학, 영어, 사회를 배우게 되면 그냥 1년 동안 똑같은 과목을 계속 다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교학점제로 넘어오면서 공통 국어 1, 공통 수학 1, 2 이렇게 나뉘게 돼요. 그래서 학기제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학기제. 그리고 세특이라는 것 부분도 원래는 이번에 이거 변경된 거예요. 원래는 공통 수학이라고 한다면 공통 수학에 1500바이트 들어가고 공통 수학 2에 1500바이트를 집어넣자. 그러니까 즉 500자를 집어넣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학교 선생님들의 또 업무 과중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반발이 너무 심해서 그러면 이거 철회하고 변경할게 라고 해서 1, 2 과목 합쳐서 그냥 1500바이트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학기제로 수업은 운영이 되지만 네, 세특은 그냥 합쳐서 1500바이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선택, 융합 선택, 진로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있었지만 이번에 새롭게 생긴 거는 융합 선택 과목입니다. 그래서 교과 내 교과 간의 주제 융합 과목,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과목으로 재편성이 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선택 같은 경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과학교과로만 예시로 들자면요. 2015에서는 물리원, 화학원, 지구과학원, 생명과학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2로 넘어오면서 원이라는 과목의 이름이 다 빠지고 그냥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원 과목들을 2015 애들은 2학년 때 1학기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배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1학기로 넘어가게 되면 2 과목을 그때 배우게 돼요. 3학년 1학기 때. 근데 이것 또한 그냥 일반고 중에 일반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방고 기준 같은 경우 있죠. 네, 갑방고는 거의 물원, 물투 또한 2학년 때 다 끝내버립니다. 근데 그냥 일반고 중에 일반고는 그냥 그게 거의 그게 거의 원래라는 단어가 거의 다 사용된다면 원래 그렇게 사용돼요. 3학년 1학기 때 물투, 2 과목을 그때 배우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자사 특목이나 갑방고 중에는 2학년 때 다 끝낸다. 무튼 2 과목들을 3학년 1학기 때 다 배우게 됐는데 이제는 2 과목이라는 것도 없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 과목에서 배우는 과목의 내용들이 8과목으로 쪼개져서 재편성이 되었어요. 뭘로? 진로 선택 과목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물리학 1을 2학년 1학기 때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2학년 2학기 때 너 뭐 배울 거야?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저 역학과 에너지야. 그러면은 전자기와 양전은 언제 배우냐? 대부분 이제 3학년 1학기 때 교과 편성표로 들어가게 되는 부분인 겁니다. 뭐 화학이든 생명이든 지구과학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수미적분 같은 경우는 수원수투에서 배우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일반 선택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이것 또한 학교에서 필수 지정 과목으로 그냥 편성이 되어 있는 과목들인 겁니다. 특히 이제 대수랑 미적분, 원이랑 확통 같은 경우는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진로 선택에서는 기하, 미적분 2, 인공지능 수학, 직무수학까지 있는데 이거를 다 선택할 수는 없어요. 절대 다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도 아마 본인이 이과 계열을 가고자 하는 친구였다라고 한다면 분명하게도 기하랑 미적분을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고교학점제가 실행이 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 내가 이과 계열을 가고자 하는 친구다라고 하면 경제수학을 신청해버리면 끝나는 거겠죠? 절대 안 되죠. 기하랑 미적분 2를 꼭 신청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노란색 볼드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은 얘네 과목만큼은
등급이 병기가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융합 선택 과목에서도 등급이 다 병기가 된다라는 점인데, 자, 근데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선택 과목이 왜 중요하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선택 과목이 중요한 이유는요, 대표적으로 수시 때문에 그래요. 수시에서도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전형,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특히 이 중에서도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도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이 세 가지 역량을 평가를 하게 돼요. 첫 번째 학업, 두 번째 진로, 세 번째 공동체 역량이라는 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도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요, 진로 역량이라는 저 평가 요소 때문에 그래요. 진로 역량이라는 게 제가 아까 세특에서 말씀드렸던 경영학과를 가고 싶으면 경영 이런 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로 역량이라는 건 A 평가 요소처럼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교과 이수 노력, 그 다음에 진로 관련 성취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예시로 드리자면, 자사특목고의 친구들 있죠. 자사특목고의 친구들이랑 예를 들어서 여기 경상고에 다니는 친구가 1.5 친구가 있고, 예를 들어서 자사고에 1.5 친구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 학교도 빡세고 자사고도 빡세잖아요. 지금 경상고도 빡세고 자사고도 빡셉니다. 물론 학업 역량으로 따지자면 자사고도 조금 더 세긴 하겠지만, 근데 비슷한 친구들끼리 예를 들어서 서울대, 그렇게 지원은 하지는 않겠지만, 똑같은 전형을 지원하지는 않겠지만 그냥 서울대에 가정하겠습니다. 일반 전형으로 지원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원 안 할 거예요. 근데 일반 전형에 그 두 학생이 지원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어느 친구가 더 합격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죠? 자사고 친구가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은 진지하게 정말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절대 생기부 원서 접수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 학교 이름 안 나옵니다. 다 블라인드예요. 그러면은 그 입사관들은 무엇을 보고 얘가 자사고인지 특목고인지 일반고인지 어떻게 구분할까요? 성적표? 그 아까 그 경상고도 1.5고 표준 편차도 굉장히 좁습니다. 그 학교. 물론 자사고도 좁지만 자사고만이라고 해서 좁은 게 아니에요. 정말 일반고 중에 일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양서고 같은 고등학교 있죠. 그 학교도 거의 10 언더로 나타나는 과목들도 많이 나와요. 걔네도. 그럼 입사관들은 도대체 뭘 보고 얘는 자사고니까 얘가 훨씬 더 학업력이 뛰어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해서 뽑을까요? 생기부에서 나타나는 거는 이 친구들이 자사고가 더 유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한 가지를 또 꼽자면 저 진로 역량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좀 시간이 되시면은 꼭 집에 돌아가셔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학원이 아닌가? 제가 너무 많이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기억이 잘 안 나요. 꼭 집에 돌아가셔서 하나고든 용인 외대부고든 민서고든 또 일반 자사 특목고 같은 마음에 드시는 학교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꼭 교육과정 커리큘럼을 꼭 살펴보세요. 거기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반고에서는 절대 배우지 않는 과목들, 즉 대학교에서만 배울 법한 과목들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고에는 그런 게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교과 이수 노력을 일단 따라올 수 없는 거고, 당연히 자사특목고인 친구니까 그 교과 관련 성취도가 어떻죠? 굉장히 높이 형성이 되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고 친구들이 이 부분만큼도 따라올 수가 없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입사관들은 이 친구들의 생기부를 보았을 때 AP라는 과목이 있네. AP 뭐 경제, AP 컴퓨터 사이언스. 근데 일반고에는 이런 과목 없잖아요. 누가 봐도 자사특목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느 학교인지는 잘 몰라요. 그게 하나고인지 용인 외대부고인지 절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 친구들이 같은 전형으로 자사특목고 친구랑 비교 경쟁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불리하게 뒤처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세특의 내용은 조금 뒷전이고요. 먼저 저 관련 교과 이수 노력과 성취도 부분 때문에서 굉장히 많은 점수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인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융합 선택 과목까지 늘어났다라는 점에는 아이들이 등급을 따내야 되는 과목은 더 많이 생긴 건 맞아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나 예비고1 친구들은. 왜냐면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런 고급 대수는 없었고, 고급 미적분, 고급 기하 이런 과목들이 편성이
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안 되어 있는 학교도 있거든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근데 이런 전문 교과목들은 일반고에서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냥 진로 선택 과목으로서 성취도만 나오게 되는 부분인 겁니다. 얘는 원점수도 나오긴 하지만 등급은 표기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고교학점제로 넘어오면서 이런 과목들이 편성이 되어 있는 학교다 라고 한다면 내가 이과 계열을 가고자 하는 친구라면 미적분 1 듣고 미적분 2까지도 들었으면 당연히 고급 미적분까지도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것들은 갑방고에서 정말 좀 많이 편성이 되거나 또는 자사특목고에서만 편성이 되던 과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고에서는 그래도 이제는 이런 과목들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진로 역량이라는 부분에서도 조금 더 점수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그래도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것도 근데 좀 아쉽고 좀 그런 게요. 아무리 고교학점제가 되어서 이런 과목들이 많이 편성이 되었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보내시고자 하는 학교의 또 커리큘럼 2026학년도 거는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칠 겁니다 라는 편집표를 보면 아마 이 과목들 안 들어가 있을 확률이 또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럼 이거 어떻게 들어요? 저 이거 들어야 되는데 뭐 하면 되죠? 네, 공동교육과정 또는 거점 학교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네. 네, 이것 또한 어머니들께서나 학생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2015 친구들도요, 똑같아요. 우리 학교에서는 고급 미적분 안 열리는데요. 다른 학교에서는 열렸어요. 그래? 그럼 거점 학교 가서 들어. 라는 거는 2022 때문에 아니라 2015에서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얘네들의 고민도 똑같아요. 뭐냐면, 근데 이런 과목들이 제가 거점 학교를 활용하려면 학교가 끝나거나 아니면 주말, 토요일을 활용해서 제가 가야 돼요. 그러면은 학원은 어떡하죠? 이렇게 고민은 되게 많이 또 다가오는 부분인 겁니다. 지금도 이것 때문에 말도 많은 상황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 멀리까지도 가서 이런 과목들을 수강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건 좀 아직 아쉽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자사특목과에서만 열리던 과목들이 일반고에서도 열릴 수 있는 기회는 있다라고, 그 다음에 이런 과목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 나의 진로 역량을 조금 더 구체화를 시켜줄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과학으로 좀 넘어오자면요. 아까는 물원, 화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으로 나눠졌는데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때 2과목을 배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2과목이라는 건 없어졌고 8과목으로 재편성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 때문에 저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거의 이제 저는 사실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크게 변한 건 없으니까. 그냥 단원 교과목만 많이 편성이 된 거지 실질적으로 2과목에서 나오는 과목들이거든요. 여기서 뭘 선택해야 되지? 이거 고민은 사실 이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아이를 어느 계열로 보낼까? 이과 계열, 문과 계열 이 둘 중에 어느 계열로 보낼까? 먼저 이게 선택이 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민과 스트레스가 많이 다가오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계열은 정했는데요. 근데 어느 학과를 갈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게 이제 두 번째에 다가오는 단계의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려면요. 이게 정해져 있어야 돼요. 이거 그냥 이것만 보세요. 이 PPT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정해져 있어야 돼요. 저 정확하고 구체적인 진로 목표. 저게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저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이 어린 아이가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저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당연한 그게 현실이죠. 근데 우리는 대입이 진짜 현실인 거니까 그러면 대학 입시를 위해서 가짜의 꿈이라도 만들어내야죠. 저게 먼저 돼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그래야만이 선택 과목에서 실패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과 계열을 가고자 한다 해가지고 물화생지를 다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학교마다 거의 3과목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과탐에서는. 그러면 과탐에서 3과목을 듣는다면 내가 물화지를 들을지 아니면 화생지를 들을지 아니면 물화생을 들을지 뭘 선택해야 될지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공대를 가고 싶다. 예를 들면 컴퓨터공학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 어머님들은 뭐 선택하실 것 같아요? 그냥 대표적으로 일반 선택 과목에서 하나만 골라라 라고 하는데 뭐 선택하실 거죠? 네, 물리 선택하실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2학년 올라가서 또 2학년 1학기 때 너 물리 선택했지? 그러면은 2학년 2학기 때 이 둘 중에 뭐 선택할래? 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는 역학과 에너지 선택할게요. 어차피 물리니까. 그럼 3학년 1학기 때 뭐 선택할래? 전자기와 양자요.
이미 공대라는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뭐 선택하지를 나타나요. 그럼 화생지 중에서 뭐 선택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이런 고민을 당연히 없애기 위해서 대학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대학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고려대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고려대 거를 보게 되면요. 얘네가 2022 현재 고교학점 때문에 이렇게 발표 자료를 준 가이드를 제시한 게 아니라 2015 개정교육과정의 친구들을 위해서도 계속 매년 가이드를 제시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공과대학을 갈 거면은 물화생 중에 2개 과목 이상을 2015에서는 그 권장 과목으로 이수가 됐었고요. 여기서는 똑같습니다. 물리에서 배우는 거,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 원자, 그다음에 화학에서 배우는 거,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생명과학에서 받는 거, 세포와 물질에서 생물의 유전. 결국엔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2개 과목 이상 수강해주면 됩니다. 근데 공과대학이니까 저는 생명과학보다 당연히 화학을 선택해서 저는 수강을 할 겁니다. 근데 고려대는 우리 공과대학 올 거면은 물화생 중에 2과목 해야 돼 라고는 하는데 근데 또 경희대 거를 보니까 또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거기 경희대 없습니다. 네. 경희대를 보면 또 다르게 편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는 학교마다 가이드로 제시해주는 교과목은 조금씩 다 달라요. 하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과목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과라고 한다면은 고려대에서는 화학을 무조건 이수해야 된다고 했는데 경희대는 물리밖에 없네. 그렇다 해서 나 물리만 선택해야지 이게 아니라 제가 나중에 고대도 지원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물리랑 화학도 무조건 선택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아까 과탐에서 3개 선택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웬만하면. 그러면은 남아있는 게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이잖아요. 그러면 뭐 선택해야 될까요? 라고 한다면 이미 고대 같은 경우는 공과대학에서 생명과학을 추천 과목으로 놓았기 때문에 지구과학보다는 생명과학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없애려면 당연히 우리 아이의 계열이 정해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는 학과는 조금 정해져 있어야 이런 선택 과목에서 당연히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겠죠.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15 친구들도 이것 때문에 똑같이 고민했었고 현재 친구들도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고민만 하고 앉아있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가짜의 꿈이라도 만들어내서 그 계획한 대로만 선택 과목을 선택하고 그 계획대로만 수행 주제 탐구들을 이뤄나가면서 세특을 완벽하게 채워져 나가야 됩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안 그렇게 되면은 그냥 진짜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너네 하고 싶은 대로 골라. 이게 고교학점제의 취지야. 그래요? 그러면 저 세계 시민도 선택을 할 거고요. 물리도 선택할 거고, 저 여러 가지로 뭐 다양하게 배우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건 너무나도 이상적인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입시 때 정말 크나큰 유불리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번에 서강대 학교 같은 경우가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우리는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를 두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네는 가이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서강대는 어떤 과목을 이수를 해도 전혀 상관없다. 다만 그런 과목들을 이수해 가면서 너가 얼마만큼 이 과목에서 내가 얼마만큼 성장을 했고 이 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다른 과목이랑 어떻게 융합을 시켜가면서 주제 탐구들을 지적 호기심을 해결해 나갔냐 이런 부분을 우리는 세특에서 평가를 할 것이다 라고 서강대는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취지죠. 정말 근데 과연 그런 친구들이 서강대 그렇게 했다가 진짜 합격할까요? 전 거의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냥 절대로 서강대가 그렇게 했다 해가지고 거기에 또 말 믿고 했다가는 정말 큰코 다칩니다. 그래서 10개 대학교가 있는데 8개 대학교가 이렇게 선택 과목을 제시 가이드를 했다라고 한다면 얘네 걸 따라가는 게 맞아요. 그런 다음에 서강대를 집어넣으면 그때 더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헷갈리지 않게 이거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 그때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보여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지금 보시면요 왼쪽 1학년 건 이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은색으로 그 체크칸이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공간이 학교로 지정된 과목이고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과목이 수능 과목인데 얘도 빨간색으로 체크칸이 다 칠해져 있잖아요. 이것 또한 수능 과목이자 학교에서 필수 지정 과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 거 보면은 이 학교는 확률과 통계는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대수는 무조건 필수 지정 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2학년 1학기 거 맨 밑에 보시면 이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라라고 되어 있죠?
네, 5개. 그럼 다시 한번 우리 해볼까요? 우리 아이가 이과 계열을 간대요. 여러분 확동 선택할 건가요? 네, 확동 선택할 거죠. 공과 계열 간다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으로 내려와 볼까요? 현대사회윤리부터 세계사, 이 4개 중에 하나 선택할 건가요? 안 하시겠죠. 물화생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까 고대가 생명과학도 하면 좋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우리는 물화생을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정보 중국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선택하시겠죠? 네, 정보 선택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2학기로 넘어올까요? 기하랑 경제수학이 있네요. 미적분은 무조건 필수 지정 과목으로 들어가 있고요. 기하 경제수학 중에 우리는 당연히 네, 기하를 선택할 거고 밑에 과학 부분, 사회는 또 보면 안 되고 과학만 봐야겠죠? 우린 물화생을 선택을 했으니까 전자기와 양자, 화학 반응의 세계, 생물의 유전을 선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기술 과정에서 보면 인공지능 기초, 지식재산 일반이 있는데 당연히 공과 계열을 가고자 하는 학생으로서 저는 인공지능 기초를 선택을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1학기 거 보면은 미적분 2와 수학과 문화 이렇게 있습니다. 택 6개를 하래요. 그럼 미적분 2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과 계열이라면 무조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진로 희망 관련 선택에서는 인공지능 수학을 전 또 선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과학 과목은 당연히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에너지, 세포와 물질 대사 이거를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3학년 2학기는 사실 근데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의미가 없어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저는 이미 공과 계열로 내가 정해놨으면은 뭘 선택해야 될지는 이미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2028 대입의 개편에 있어서는요, 현재도 고려대 학교 같은 경우는 서류평가를 교과 전형에서도 하지만 어떤 부분을 다 평가를 하냐면요, 고려대 학교 같은 경우도 이 교과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과, 우리 계열에 오기 위해서 너가 진로 선택 과목을 얼마만큼 이수 노력을 보여줬어? 라는 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교과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학종이 아닌데. 근데 2028 대입에서는 당연히 교과 전형에서도 이런 교대처럼 평가하는 학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마음껏 마음대로 선택을 했다가는 굉장히 큰 코를 다치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학교는요, 저 과학 4개, 사탐 4개가 있는데 사탐 4개 중에 1개는 무조건 필수로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라고 하는 일반고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사탐 하나를 무조건 하나는 선택을 해줘야 된다. 그렇다 해서 사탐 하나 선택했다 해가지고 대입에 있어서 유불리가 발생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나의 수시 원서 접수, 생기부가 그 해당 학교에 올라갔을 때는요, 우리 고등학교의 교과 편제표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 맘대로 사탐 과목을 선택한 거구나, 이게 아니라 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필수 지정 과목으로 들어있었던 거구나 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만큼은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2028 대입이든 2026, 2027에서도 교과 전형에서도 지금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류평가가 도입이 되고 있는 학교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선택 과목도 중요하고 서류, 학생부의 준비 또한 매우 중요하게 작용이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더 나아가서는요, 네, 이 부분 때문에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제가 첫 번째로 드렸던 PPT의 맨 마지막입니다. 네. 2026 입시에서 정시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정시 현황을 한번 볼까요? 어떻죠? 수능 100%가 있나요? 물론 지금 고려대는 2개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일반 전형에서는 수능 100%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개가 더 남아있는 교과 우수 전형에서는요, 수능을 80%, 나머지는 교과 20%를 평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교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서류의 내용을 평가한다라고 했을 때 생기부의 세특 내용 이런 게 평가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보시면 이 학생이 들었던 과목의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석차 등급이 기재된 모든 과목, 그 다음에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기재된 모든 과목들의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평가하겠다.
20%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서울대 한번 보실까요? 서울대는 어떻죠? 쟤네는 뭐 더합니다. 정말로 이제는 수능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시대도 이제는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올해 입시를 치르는 친구들도 서영고를 가기 위해서는 학생부 서류에서 서류 내용이든 교과 성적이 또 굉장히 좋아야 되고요. 이제는 하나만 올인한다. 내년에도 2027 대입에서 현재 고2가 고3이 되겠죠. 그 친구들도 나는 이제 상위권을 희망을 한다면 난 내신 이제 안 해. 그냥 정시로만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이런 학교는 당연히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고대를 제외하고서 거의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이게 2028 대입을 위해서부터 지금부터 대학교들이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런데 2028 대입에서는 더 많은 내용들이 평가가 들어가지게 되겠죠. 고대는 지금은 이것까지만 평가하지만 서울대처럼 세특까지도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2028 대입에서는 무조건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간에 점수는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점수는 그냥 기본인 겁니다. 네, 서브로 무조건 잘 준비해야 되는 거는 학생부 서류 또한 굉장히 잘 준비를 해줘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이제 공통 과목으로만 수능을 본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수학도 대수, 미적분, 원, 확통에서만 나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난이도도 쉽고 범위도 좁기 때문에 동점자가 많이 발생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동점자가 많이 발생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것도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의 기준에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의 기준에서만. 그러면 그 수학을 잘하는 상위권의 친구들은 동점자가 많다라는 거는 그 기본 점수 기초 베이스는 나도 깔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 수학에서만큼은 내가 이과 계열을 가고자 하는 친구라면 수학에서만큼은 나도 동점자에 해당할 수 있도록 기초 베이스 점수는 깔고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교과, 국어 이런 과목에서 변별력을 보여줘야 그나마 정시에서도 승부수가 갈릴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든 뭐든 다 열심히 해줘야겠죠? 네. 그래서 2028 대입은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요. 장점은 이게 고교학점제의 취지죠. 목적이자 취지인데 탈고교화를 막자라는 겁니다. 이제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2015 친구들은 내신이 안 나오면 내신 포기하고 정시 파이터로 돌리거나 또는 자퇴를 해서 그냥 검정고시 통과하고 그냥 바로 수능으로 들어가는 친구 있다라고 했습니다. 2015에서는 학생부 반영이 이제 와서야 그냥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친구들한테는 별로 영향이 크게 세게 느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자퇴를 해서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현재 예비 고1이나 현재 고1 친구들은 절대 자퇴라는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만 봐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2028 대입에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서류문과가 다 들어가게 되겠죠. 서류 뭐 내용이 됐든 교과 내신이 됐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자퇴를 하게 되면 어디든 갈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퇴를 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냥 나 1년 꿀고 리셋해서 1학년으로 들어올래. 이 경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그렇게 해서 좋을 게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고교학점제의 취지거든요. 탈고교화를 막자. 워낙 자퇴율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그거 하나만큼 좋은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큼 좋다라기보다 장점이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아이들이 학교에 그래도 적응해가면서 공부해야 된다. 적응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수능 과목이 그래도 기초 공통 과목으로만 들어간다. 그래서 현역인 친구들도 충분히 수능 공부는 준비가 가능하다. 이것 또한 저는 장점이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장점으로 더 살릴 수 있을까라는 거를 조금 더 저는 깊게 더 고민을 해보시고 준비를 하면 그렇게 막연하지는 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한마디만 말씀드리자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를 두신 학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지금 현재 1학년 1학기 성적을 다 받았을 거예요. 근데 절대로 여기서 2등급으로 밀려났다, 뭐 3등급으로 밀려났다 여기에 너무 저는 연연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가 처음이고 대학들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급을 떠나서 교과 전형에서는 당연히 등급이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합니다. 등급은. 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첫 설명회 때 보여드렸어요. 우리나라의 수도권과 상위 15개 대학교는요, 교과 전형 비율보다 학종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교과 전형이 예를 들어서 상위 15개에서는 6,000명을 뽑는다라고 했을 때 종합 전형에서는 거의 17,000명을 뽑습니다. 정말 많이 뽑아요. 앞으로는 더 그럴 거고요. 그리고 정시의 비중도 지금은 40%를 유지하라라는 게 정부의 발표인데요. 이제는 2028 대입에서는 그 40%도 분명히 깨질 겁니다. 정시에선 당연히 변별력이 없을 거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많이 선발할 수가 없어요. 40%를 유지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많은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등급이 그렇게 밀려났다고 해서 모든 수시든 정시든 다 망했네.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도 중요하긴 하지만 학생부 서류를 얼마만큼 잘 준비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첫 설명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신의 등급은 2등급이지만 우리 학교의 학생들의 학업 역량이 뛰어나서 우리 자녀, 우리 아들이나 또는 딸은 원점수는 뭐 90점대 이상인데 아이들이 너무 잘해서 아이들이 너무 잘해서 등급이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그럼 2등급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원점수 자체는 일단 90점이고, 이런 것도 굉장히 대학이 이 원점수 자체를 얼만큼 보정해 줄지는 아직은 미지수이긴 하지만 이 원점수 자체가 좋다, 높다라는 거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자사특목고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1점 극초반대 애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절대요. 걔네 1등급 없어요. 없어요. 전교에. 정말 없습니다. 왜 없겠어요?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1등급 몇 프로죠? 4%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학년에 그냥 250명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하나고든 용인 외대고고든 1등급이 없습니다. 왜냐? 워낙 동점자가 많습니다. 100점 또는 98점, 97점에 거의 다 몰려 있어요. 4% 인원을 줄 수 있는 1등급을 줄 수 있는 인원이 없어요. 4% 뒤로 넘어가게 됩니다. 2등급 11% 없습니다. 또 뒤로 밀려나기 시작해요. 거의 뭐 3등급부터 거의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교과목이 다 그러진 않지만 어떤 교과목에선 그래도 2등급까지는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러진 않아요. 다 3등급, 4등급 다 뒤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1학년 친구인데 통합과학이 96점인데 몇 등급이신 줄 아세요? 6등급이에요, 6등급. 정말 그래요. 근데 그래서 그 친구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뭐죠? 양날의 검입니다. 그래서 자사특목고를 가냐, 일반고를 가냐라는 건 정답이 없는, 그래서 정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양날의 검입니다. 걔네는 그래서 자사특목고의 친구들은 교과 전형으로는 단 한 군데도 쓸 수가 없어요. 교과 전형은 다 아시다시피 등급별로 산출해가지고 줄 세워서 애들을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등급만 높으면 대빵인 거잖아요. 짱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이 96점인데 6등급이래요. 아니 그럼 과학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과목들이 이럴 텐데 얘네 교과목 산출하면 거의 뭐 3점 후반에서 4점 초, 5점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교과 전형 꿈도 못 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6개의 전형을 다 학교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쓸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단점이에요? 라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워낙 진짜 더 정답이 없어요. 안 붙을 것 같은데 붙는 경우 있고, 넌 진짜 100% 붙을 거야 라고 말했는데 아예 다 떨어지고, 이건 정말 깜깜이 전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정말로 대학교 그 입학 사정관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뽑는 거니까. 나머지는 다 몰라요. 그래서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이런 학교를 가냐, 일반고를 가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등급만 절대 보면 안 돼요. 이 친구의 원점수, 이 과목의 평균 점수, 이 친구가 받은 성취도가 얼마나 높지? 근데 이 친구는 예를 들어서 뭐 2등급인데 성취도는 A네요. A가 15%를 준다라고 한다면 15% 안에 드는 2등급인 친구구나 라고 했을 때 어떤 거죠? 그래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공부를 좀 하는 친구구나. 하지만 아이들이 좀 역량이 뛰어나서 뒤로 등급이 밀려나는 경우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저도 유추하는데 그 사람들은 더 유추를 못할 거예요. 그 사람은 더 시스템적인 수학적인 기반으로 유추를 하겠죠. 정말로 그냥 감으로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 수학으로 때려 맞추겠죠. 네, 이런 식으로 다 보정은 들어갑니다. 그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세대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얘네 학교는 Z 점수를 이미 옛날부터 활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원도 평창 지역, 영월 지역의 어느 진짜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 친구가 1.0이랑 이 경상고의 1.0이랑
어떻게 평가를 똑같이 하겠어요?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경상고 친구 1.0? 그럼 저 같아도 저 영어 지역으로 이사 가죠. 뭐하러 여기서 제가 공부를 하겠습니까? 이러한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서 연세대 같은 경우는 Z 점수라는 걸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너가 정말 그 학교에서 1.0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이 돼? 그래서 저는 그런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절대 저는 연대에 지원을 못하게 하죠. 그럼 다른 학교 교과 전형으로 썼을 땐 유리하네요? 유리할까요? 과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라는 건 없지만 못 맞출 확률이 여기에 다니는 친구들보다 훨씬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이런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서 교과에다가 다 수능 최저를 다 때려박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서울 상위권, 특히 연대, 고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도 불구하고 네, 수능 최저가 굉장히 빡셉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또 걸려있는 학교는 그 밑으로 한양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2개로 나뉘거든요. 추천형이랑 면접형. 추천형에는 수능 최저가 걸려 있어요. 면접형에는 안 걸려 있고. 그 다음에 더 밑으로는 홍익대. 홍익대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능 최저가 걸려 있습니다. 여기를 제외하고는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없어요. 수능 최저는. 네. 서울 상위권의 대학교일수록은 아무나 우리는 학생들이 내신 등급만 높다 해서 뽑는 게 아니다. 이런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서 수능 최저도 신설을 하는 거고 강화를 하는 겁니다. 아무나 뽑을 수는 없으니까요. 정말 실력 있는 친구들만 뽑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고1이다 또는 예비 고1이다라고 했을 때 등급이 낮게 나오면 어떡하지? 등급이 4%에서 10%나 비율이 늘어났는데 10%나 늘어났는데도 1등급을 못 받으면 이거 망한 거 아니야? 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10%로 늘어났어도요. 1.0 받는 거, 모든 교과목에서 1.0 받는 거 정말 극소수입니다. 네, 정말 극소수예요. 그래서 너무 등급에만 얽매이면서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이 선택 과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생기부에서 어떻게 좀 챙겨야 더 좋으냐라는 것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했는데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꼭 그 자사특목고의 커리큘럼이랑 보내시고자 하는 일반고의 커리큘럼이랑 살펴보면서 어느 교과목에서 편제표가 좀 많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우리 아이한테는 어느 고등학교, 여기 일반고 중에서도 어느 고등학교를 선택을 해야 선행이 되고 있는 정도를 잘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이 학교를 가면 이런 교과목들을 선택했을 때 진로 역량에서 더 좋게 평가받을 수 있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학교를 더 선택을 해주시고 준비를 해주신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3회차 설명을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4회차 같은 경우는 아마 11월 29일 날 이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직 주제는 명확하게 잡아지진 않았는데 아마 예비 고1 친구들한테 또는 고1 친구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제 설명에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기회가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